서유진은 손에 든 부드러운 천으로 마지막 남은 자단나무 선반을 닦았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오래된 유물을 다루는 고고학자처럼 세심하고 정중했다. 감귤향이 나는 고급 목재 광택제 냄새가 그녀의 손끝에서 은은하게 묻어났다. 평창동에 위치한 한태준 회장의 저택은 언제나 이렇게 고요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숨을 쉬었다. 유진은 그 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 중 하나였다. 네가 가져갔지, 서유진. 모르는 척하지 마. 천둥처럼 날아온 목소리는 갑작스럽고 비난에 가득 차 있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낙인과도 같았다. 유진은 한채린 아가씨의 침실 바로 앞 복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울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고요했던 저택의 공기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체리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잘 다듬어진 손톱의 손가락으로 유진의 얼굴을 거의 찌를 듯이 가리켰다. 내 팔찌 없어졌어. 할머니께서 주신 다이아몬드 옥팔찌 말이야. 오늘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바보처럼 굴지 마. 도끼 어린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가씨,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책장의 먼지를 털었을 뿐입니다. 아가씨의 화장대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시끄러워. 넌 항상 모든 걸 내 것인 양 쳐다보잖아. 이 집이 내 것 같아. 넌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그냥 가정부 도둑일 뿐이라고. 체리는 갑자기 유진을 세게 밀쳤다. 유진은 균형을 잃고 복도 벽에 부딪혔다. 어깨가 장식된 몰딩에 부딪혀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던 광택제 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그녀는 충격으로 커진 눈으로 체린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가씨,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하지만 그녀의 말은 체린의 비명에 묻혔다. 나가, 당장 나가. 소라는 금세 저택에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 여튼 비단 가운을 우아하게 걸친 김지수 사모님이 급히 계단을 올라왔고 주말 스웨터 차림의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의 한태준 회장이 그 뒤를 따랐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한 회장이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체리는 이제 분노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외쳤다. 아빠, 저 여자가 제 팔찌를 훔쳐갔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거요. 김지수 사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체리나 혹시 다른 곳에 둔 건 아니고. 체리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아침 식사 때까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샤워하려고 화장대 위에 분명히 뒀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저 여자뿐이에요.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밀쳐졌을 뿐입니다. 단지 설명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 한 회장은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유진을 돌아보았다. 서유진, 네가 가져갔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느껴졌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끝내 갈라졌다.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이 일에 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회장님. 그때쯤 주방에서 일하는 박 아주머니와 정원사 초의 기사도 복도 끝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은 모든 말, 체린의 입가에 모든 경련 유진의 얼굴에 떨리는 모든 눈물방울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체린은 뱀처럼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예요. 몸수색을 해야 해요. 저 여자 여기서 나가게 두면 안 돼요. 유진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녀가 그들을 지나치려 하자 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내 생각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서유진은 여기 있는 게 좋겠군. 유진은 공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무언가를 훔치고도 여기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님의 도자기를 계속 닦으면서 말입니다. 김지수 사모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확실히 해야 할 뿐이야. 제발 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아줘. 유진은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가 차를 내어주고 셔츠를 다려주고 꽃을 꽂아주었던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궁지에 몰린 짐승을 보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저는 매일, 매 아침, 매 주말 이곳에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아프실 땐 요리까지 하면서 청소하고 다림질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감사하는 방식입니까? 한 회장이 누구도 널 비난하는 게 아니 라고 말을 시작했지만 체린이 끼어들었다. 아니요, 제가 비난하고 있어요. 아빠 말을 못 믿겠으면 복도캠을 확인해보세요. 제가 말한 시간 정확히 제 방에 있었으니까요. 김지수 사모님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체린아, 내 방에 카메라가 있니? 그냥 작은 거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설치했어요. 한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서유진 넌 여기 있어. 지금 떠나면 의심스러워 보일 테니. 유진은 팔짱을 꼈다가 다시 내렸다. 그녀의 존엄성이 불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실을 원하시는 게 아니군요. 그저 비난할 사람을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체린이 쏘아붙였다.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 없어. 우리 물건을 훔친 건 바로 너니까. 그만해라, 체린아. 김지수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다. 유진은 계단 옆에 말없이 서 있는 박 아주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아주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절대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박 아주머니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그 침묵이 체린의 밀침보다 더 아프게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유진의 어깨가 축 처졌다. 좋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걸어 나가는 것이 저를 매장할 더 많은 이유를 당신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계단 맨 아래 칸에 앉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을 때 유진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나를 본 적이 없어.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이야기만 봤을 뿐이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빛나게 유지하도록 도왔던 그 저택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저택의 거실은 그 크기에 비해 너무나 조용했다. 유진은 소파 가장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깍지를 끼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서울의 하늘 위로 태양이 계속 빛나고 있었고 평창동 저택의 웅장한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단철 대문 너머 떡갈나무에서는 새들이 부드럽게 지저귀었지만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모든 숨결 손가락에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지켜보는 눈들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부엌에서 함께 웃었던 요리사 박 아주머니조차 이제는 돈 받지 않은 경비원처럼 구석에 서성이고 있었다. 한 씨 가족은 아직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유진은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보안 영상을 가져오겠네. 한 회장이 침묵을 깨며 말했다.
그는 불편함이 역력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뒤편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김지수 사모님은 유진의 맞은편에 앉아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이해하지, 유진 씨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유진은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누구보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입니다. 체리는 벽난로 근처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냥 인정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유진은 그녀를 보았고 아주 잠깐 동안 자신에게 거의 허락하지 않았던 뜨거운 감정, 즉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씨. 그저 믿고 싶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체리는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다. 김지수 사모님이 헛기침을 했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 유진은 벽난로 위멘틀에 걸린 웅장한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유화로 그려진 한태준 회장이 세련된 자부심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딸과 아내를 감싸 안고 있었고 배경에는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기획되고 너무나 깨끗했다. 아무도 가정부의 사진을 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유진을 액자에 담아준 적이 없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흘렀다. 한 회장이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영상에는 복도 장면만 찍혀 있군. 서유진이 오전 10시 12분경에 방에 들어갔다가 10시 29분에 나왔어. 체린이는 10시 45분에 들어갔고 10시 52분에 팔찌가 없어진 걸 발견했지. 체린이 말했다. 정확해요. 제 방에 혼자 17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한 회장이 물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팔찌가 거기 있었던 건 확실하고 체린이 말했다. 아침 식사 때 하고 있었어요. 샤워하려고 뺐고요. 항상 화장대 왼쪽 상단 구석에 둬요. 향수병들이 있는 곳 말이니 김지수 사모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혹시 넘어지거나 뒤로 떨어진 건 아닐까? 체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에요, 엄마. 저 어린애 아니에요. 제 물건은 제가 어디에 두는지 알아요. 유진은 공손하게 일어섰다. 회장님, 사모님, 이제 그만 가보고 싶습니다. 카메라도 확인하셨고 제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사모님이 망설였다. 우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제 소지품을 뒤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했어. 한 회장이 손을 들며 대답했다. 그럼 제가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마침내 높아지며 억눌린 열기로 떨렸다. 시간을 끌면 제가 무너지기라도 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린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잃을 게 좀 있었으면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는 못했을 텐데.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일은 제 안정이었고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는 방법이었으며 제 월세, 제 공과금, 제 평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누명을 쓰고도 믿어주지 않는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당신의 피부색, 당신의 침묵, 당신의 월급으로 판단받는 기분이요. 김지수 사모님이 유진 씨라고 시작했지만 유진이 말을 잘랐다. 이제 와서 진정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아가씨가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저를 밀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까? 현관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정원사 초의 기사가 연장 상자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췄다.
죄송합니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들어오게. 한 회장이 재빨리 말했다. 사실 최 기사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점 없었나, 없어진 물건이라든가, 이 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최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순찰 돌 때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체린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저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유진은 턱을 악물었다. 그러자 박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처소로 안내했다. 아주머니는 길을 가는 내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유진은 침대에 앉아 천장의 작은 균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마 아직 학교에 있을 동생 유준이가 수학 숙제에 대해 문자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시곤 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 결정하게 두지 마라. 그녀의 더플백 안에는 접힌 옷까지 낡은 공책 다른 성경책, 그리고 동물원에서 유준이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액자에 담긴 사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김밥 좀 싸왔어. 배고플까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체린 아가씨가 하는 말 안 믿어. 하지만 이 댁 사람들은 뭔가 위태로워지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자기 식구는 보호한다고. 유진이 중얼거렸다. 저도 그 울타리 안에 속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나갔다. 김밥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유진은 공책을 집어 첫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아무도 당신의 편 이야기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밖에서는 해가 더 낮게 기울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저택 안에서 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심의 죄수였고 기적 혹은 자신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 집안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설령 그것이 한 사람의 진실을 묵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밤은 평창동 저택 위에 무거운 커튼처럼 내려앉았다. 유진은 자신의 숙소 창가에 미동도 없이 앉아 한때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직접 가꾸었던 달빛 어린 정원을 내다보았다. 지난 가을 그녀가 직접 심었던 튤립들이 짙은 붉은색과 깊은 황금색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추위로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축축한 흙 속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났다. 그날 김지수 사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도. 유진 씨는 아름다움을 다루는 재능이 있어. 그녀 옆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었다. 그 기억은 이제 낯선 사람에게서 온 엽서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박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김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세 번째로 진동했다. 또 유준이었다. 누나 괜찮아. 지역 뉴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정말 누나가 가져간 거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유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지만 답장을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의심이 이미 뿌리를 내렸을 때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속삭여지는 질문이 되었다고. 그녀는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그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별일 없어.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끝나. 걱정 말고 숙제나 해. 거짓말은 그녀의 입안에서 썼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저택의 단단하고 높은 담벼락이 자신과 세상을 단절시키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완벽히 혼자였다. 그 시각 한태준 회장의 서재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회장은 커다란 모니터에 재생되는 보안 영상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김지수 사모님은 초조하게 손을 비볐고 체리는 승리감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영상은 흑백이었고 소리가 없었지만 그 어떤 극적인 영화보다 더 긴장감이 넘쳤다. 화면 속에서 유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익숙하고 능숙한 동작으로 방 안을 정리했다. 영상은 그녀가 선반을 닫고 베개를 정돈하고 창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화장대 근처로 가기는 했지만 그 위에 놓인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정확히 17분 후 그녀는 방을 나갔고 모든 것은 그녀가 들어오기 전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잠시 후 채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웃고 있었다. 보세요. 채린이 소리쳤다. 정확히 17분이에요. 저 여자가 내 방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팔찌를 숨기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어요. 김지수 사모님은 망설이며 말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유진 씨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잖니. 그건 카메라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그랬겠죠. 엄마는 너무 순진하시다니까요. 채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 회장은 영상을 정지시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채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보았다. 아빠, 지금 저 여자 편드시는 거예요. 한 회장은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해. 다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서유진에게는 동기와 기회가 모두 있었어. 그의 말은 유진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과도 같았다. 유진의 방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작은 냄비와 김치가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것 같아서 김치찌개라도 좀 끓였어. 유진은 식욕이 전혀 없었지만 아주머니의 성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박 아주머니는 쟁반을 작은 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보안 영상을 확인하셨어.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박 아주머니는 유진의 시선을 피했다. 별다른 건 없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채린 아가씨가 계속 자네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 댁에서 15년 넘게 일했어. 이런 일들 왔다 가는 것 많이 봤지. 하지만 이번 일은 더 고약하게 느껴져. 유진은 자신의 찌개 그릇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박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래도 힘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이 저택 안에서 진실이란 주인이 믿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 아주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찌개에서는 매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났지만 유진은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뱃속이 온통 차가운 돌덩이로 가득 찬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 뉴스에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채린이 언급한 지역 뉴스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이 일이 저택의 담장을 넘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 절도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그녀는 이미 유죄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은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저택이 삐걱거리는 소리, 아래층 부엌에서 한씨 가족이 나누는 나직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신뢰가 깨지고 의심이 싹튼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엉망으로 뒤엉켰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고 생각했다. 발버둥 칠수록 더욱 꼼짝없이 얽매일 뿐이었다. 자정 무렵 그녀는 다시 노크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좀 더 단호했다. 문 밖에서 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유진,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유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한 회장은 안으로 들어섰고 김지수 사모님이 그 뒤를 따랐다. 체리는 그들 뒤에 팔짱을 낀 채 굳은 눈으로 서 있었다. 네 방을 수색했다. 한 회장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유진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 허락도 없이 말입니까? 숨길 게 없었다면 문제될 것 없지 않나. 체린이 끼어들었다. 김지수 사모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팔찌는 찾지 못했어. 유진은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침을 삼켰다. 그럼 이제 됐습니까? 저는 이제 가도 되는 겁니까? 한 회장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변호사처럼 매끄러운 목소리였다. 몇 가지 물어볼 게 더 있다. 서재에서 USB 드라이브 하나가 없어졌어. 암호화된 거야. 그의 말은 또 다른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은성그룹에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물건이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어제였어. 유진의 입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또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김지수 사모님이 재빨리 말했다. 아무도 널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은 것뿐이야.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괴롭힘입니다. 저를 이 집에 가두고 허락 없이 제 소지품을 뒤지고 이제는 제 등에 벽돌처럼 더 많은 혐의를 쌓아 올리고 계십니다. 체린이 앞으로 나서며 분노를 불태웠다. 그냥 인정해. 아마 오늘 오후에 팔아넘겼겠지. 그래서 그렇게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유진이 쏘아붙였다. 제가 떠나고 싶었던 것은 아가씨의 말이 칼보다 더 깊게 베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누구도 더 이상 저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손에 빗자루를 든 흑인 소녀 주머니가 항상 너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만 볼 뿐이니까요. 그 순간 방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한 회장은 시선을 돌렸고 김지수 사모님은 속삭였다. 다음에는 외부 보안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어. 하실 대로 하십시오.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결백을 설명하는데 이제 지쳤습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지만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김지수 사모님은 떠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 남게 되자 그녀는 성경책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쳐 손가락을 얹었다. 이사야 54장 17절이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기나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택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흘렀다. 이곳의 1분 1초는 의심과 모멸감으로 채워져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한태준 회장은 이ገብ씨가 조금 넘어 유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다. 정문 영상을 검토했다. 넌 이 부지를 떠난 적이 없어. 유진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회장은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하지. 경찰 쪽에서는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어. 유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받겠습니다. 체린 아가씨도 받을 겁니까?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말을 했다. 다른 게 있어. 2주 전에 조명 시스템 수리를 도왔던 기술자 중 한 명인 김민준이라는 친구 말이야.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 친구가 실수로 체린이 방에 테스트용 카메라를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 유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실수로 말입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에게 전화해 볼 생각이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체린의 방에 설치된 카메라. 아주 어쩌면 이 저택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유진뿐만 아니라 진실 그 자체도 발언할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날 아침 1시 가족의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고급 식기에 담긴 따뜻한 전복죽과 정갈한 반찬들은 그들의 냉랭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체리는 뾰로통한 얼굴로 숟가락만 깨작거렸고 김지수 사모님은 남편과 딸의 눈치를 살폈다. USB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한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 안에는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신사업 자료가 들어있었소. 만약 경쟁사 손에 들어간다면 그의 말은 단순한 분실을 넘어선 기업의 존망이 걸린 위기임을 암시했다. 체리는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유진이 분명 팔찌와 함께 훔쳐서 외부 사람과 접촉했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고요. 김지수 사모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여보 유진 씨는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부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지. 한 회장이 아내의 말을 잘랐다. 그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공기를 통해 전해져 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밤사이에 누군가 들어와 헤집어 놓은 그녀의 방은 어지럽혀진 물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엄성까지 짓밟힌 현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까지 하나하나에 달아빠진 책 한 권 한 권에 그들의 의심 어린 손길이 닿았다는 사실에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죄가 없었지만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수치스러웠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 없었다. 그들의 의심 자체가 곧 증거였다. 유진은 창밖을 보았다.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은 이제 그녀에게 감옥의 뜰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녀의 진실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박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10년도 더 된 일이야. 아주머니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때는 지금 회장님의 동생인 도련님이 계셨지.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그 차를 운전했던 건 김 기사라고 발표됐어. 김 기사는 큰돈을 받고 모든 걸 뒤집어 쓴 채 감옥에 갔지. 그 이야기는 유진의 가슴에 차갑게 와 닿았다. 이 집은 그런 곳이야. 거대한 성벽 안에서는 그들만의 법이 통해. 우리는 그저 그 법에 순응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아주머니는 유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 부러질 수 있어. 그냥 버텨야 해. 아주머니의 말은 위로인 동시에 절망적인 경고였다. 아주머니가 나간 후 유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 자백을 해버리면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망가졌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동생 유준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롯데월드 회전목마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준이의 앞니가 빠져 맹구 같던 시절이었다. 그 순수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보자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 미소를 지켜야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아, 세상이 널 아무리 흔들어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그녀의 직업을 빼앗고 그녀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있겠지만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어서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박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식은 밥과 김치찌개를 먹기 시작했다. 아주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버텨야 했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저항의 시작이었고 그녀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보존의 행위였다. 그날 오후 유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 회장이 언급했던 김민준이라는 기술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단순한 허풍일까? 아니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을 품기에는 너무 이른 일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바늘구멍 같은 빛을 본 기분이었다. 저택의 다른 곳에서는 한 회장이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서유진의 완강한 태도도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 사라진 USB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측과 정황에만 의존해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비서에게 김민준 기술자의 연락처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김민준은 자신이 다시 한태준 회장의 전화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마지막 작업 이후로는 특히 그랬다. 비상등을 설치하고 게스트동이 결함 있는 벽면 패널 몇 개를 점검한 후였다. 그래서 그의 휴대폰에 한태준 회장 자택이라는 발신자 정보가 떴을 때 그는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네, 김민준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준 씨, 은성그룹의 한태준입니다. 다소 이례적인 것을 물어봐야겠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교회의 한 전신주 옆에 서서 스패너를 연장 가방에 집어넣으며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내 딸아이 방에 임시 테스트용 캠을 설치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민주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 네. 전력 문제 때문에요. 전압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혹감이 묻어났다. 아직도 녹화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누가 플러그를 뽑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이 필요하오. 지금 당장. 한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긴박함을 민준에게 전달했다. 민준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4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은 서둘러 장비를 챙겼다. 평범한 기술 지원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빨라지고 있었다. 한 회장이 전화를 끊자 서재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지수 사모님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체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빠 고작 그런 걸로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고 하세요. 분명 고장 났거나 아무것도 안 찍혔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자신만만하던 태도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태준 회장은 딸의 불안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고장 여부는 기술자가 와서 판단할 문제다. 너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거라. 그의 단호한 목소리의 체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 올라가 버렸다. 그 뒷모습은 분노에 차 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은 자신의 방에서 저택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감지했다. 하인들이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가 더 잦아졌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박 아주머니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유진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기술자가 한 명 온다고 하네. 무슨 카메라 때문이라던데. 그 한마디에 유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희망. 그녀가 감히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이 가슴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저택의 괴종시계가 15분 간격으로 울릴 때마다 유진은 움찔했다.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운명에 대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잘 가꿔진 정원과 높은 담벼락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곧 밝혀질 진실을 기다리는 무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오후가 깊어질 무렵 저택의 인터콤에서 낮은 신호음이 울렸다. 집사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그는 한 회장의 서재로 향하며 복도를 울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S1 보안의 김민준 기술자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고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자의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거짓과 비밀로 가득 찬 공간에 진실이라는 이름의 외부인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녀의 결백이 증명되거나 아니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김민준은 저택의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수많은 부유한 고객들의 집을 방문했지만 은성그룹 회장의 저택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차원이 달랐다. 그는 자신이 곧 발을 들여놓을 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의 손에 들린 공구 가방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차가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저택의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는 집사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사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의 예상치 못한 등장인물이 되었다.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열쇠가 거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민주는 집사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갔다. 한태준 회장과 김지수 사모님이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양탄자 위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체리는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왔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유진은 아래층 거실에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체린의 방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디자이너 의류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어색했다. 민주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장 먼 쪽 벽에 걸린 그림으로 향했다. 아마 이 근처 배성관에 설치했을 겁니다. 그는 능숙하게 그림의 한쪽 모서리를 들어올렸다. 그 뒤 배성관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성냥갑보다 크지 않은 작은 검은색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녹색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군요. 민준이 말했다. 전원은 켜져 있고 계속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분리하고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그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체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마치 뱀을 본 것처럼 그 작은 메모리 카드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 회장의 서재는 재판정을 방불케 했다. 민주는 회장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자신의 노트북을 설치했다. 한 회장은 방 한가운데에 앉았고 김지수 사모님은 그의 옆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체리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유진은 문가에 서 있도록 지시받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오직 민준이 노트북을 조작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민준이 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영상이 시작되었다. 오전 10시 12분 화면 속의 유진이 체린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익숙한 동선에 따라 먼지를 털고 베개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고 그 어떤 불필요한 행동도 없었다. 특히 그녀는 문제의 화장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화면 속 시간은 흘러갔다. 유진은 10시 29분에 방을 나갔고 방은 다시 고요해졌다. 김지수 사모님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0시 45분 체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화장대로 걸어가 팔찌를 풀었다. 여기까지는 그녀가 주장했던 바와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체리는 팔찌를 화장대 위에 두는 대신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품 브랜드 운동 가방을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팔찌를 그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도로 걸어나가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지수 사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다. 한태준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자신의 딸이, 자신의 가문이 이런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화면은 체린이 팔찌를 가방에 넣는 바로 그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 방 안은 맥박 소리마저
들릴 듯한 침묵에 잠겼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이 무너져 내리고 감춰졌던 진실이 폭발하며 남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공허였다. 이게 김지수 사모님이 말문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 회장은 맙소사 하고 중얼거렸다. 우리를 전부 속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지 못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나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아픔 때문이었다. 체리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말, 모든 오만함이 발가벗겨진 채 그 작은 화면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은성그룹의 고귀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비열한 거짓말쟁이 좀도둑에 불과했다. 한 회장은 유진에게 몸을 돌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미안하다는 말로는 도저히.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서재 밖에서 체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영상은 조작된 거야. 난 훔친 게 아니라고 한 회장이 문을 열었다. 체린아, 그만해라. 아니야, 저 여자가 모든 걸 꼬이게 만들고 있어. 자기가 결백하게 보이려고.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가씨, 이것은 편집 없는 원본 영상입니다. 음향 조작이나 컷 편집은 전혀 없습니다. 팔찌가 스스로 아가씨의 운동 가방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 사모님이 그들 사이에 섰다. 체리나, 넌 거짓말을 했어. 넌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큰 품위로 이 가족을 섬긴 사람에게 굴욕감을 줬어. 체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올바른 종류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책감에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이미지가 무너져 내린 데서 오는 눈물이었다. 유진은 그들 모두를 지나쳐 걸어 나갔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깨끗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까운 소나무와 봄 이슬 냄새가 났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배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유진은 몰로 저택을 걸어 나오면서 울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다시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법정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듯한 단호함으로 닫혔다. 가로수가 늘어선 긴 보도를 따라 내딛는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굴욕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그들이 그녀의 진실 대신 선택했던 거짓말로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었다. 늦은 아침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봄은 애틀랜트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늦은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서울의 봄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현관마다 꽃들이 만발했고 바람의 풍경이 나른하게 춤을 추었으며 가까운 풀내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그녀가 여전히 내면에 품고 있는 폭풍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밝은 세상이었다. 그녀는 블록 끝에 도착하여 버스 정류장에 섰다. 더플백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카메라가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다. 하지만 왠지 그것이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의는 너무 늦었다. 정의는 그녀의 말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했다. 정의는 그들이 그녀를 도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 체린이 그녀를 밀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이 그녀를 범죄자처럼 수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다.
버스가 도착하자 유진은 올라타서 뒤쪽 좌석에 앉아 차가운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복도 건너편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지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저 멀리 떠나고 있었다. 자신의 소박한 동대문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더플백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자신만의 공간이 주는 고요함이 오랜 친구처럼 그녀를 방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봄의 신선한 공기가 헛에 남아있는 묵은 긴장감을 씻어내도록 했다. 곧 유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진동하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십 개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깜빡였다. 대부분 박 아주머니와 정원사 최 기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박 아주머니, 아가씨 괜찮아. 댁은 지금 난리가 났어. 체린 아가씨는 방에 틀어박혀 있고 사모님께서 통화하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어. 최 기사, 영상이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유준이의 메시지를 열었다. 유준, 오후 2시 41분. 방금 영상 봤어. 누나 정말 자랑스러워. 난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어서 와.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엌 스토브 앞에 서서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양념과 온기가 가득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유준이가 한쪽 어깨에 책가방을 늘어뜨린 채 문으로 들어서자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그녀의 품으로 달려왔다. 괜찮아. 그가 그녀의 스웨터에 얼굴을 묻은 채 물었다. 이제 괜찮아. 그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 씩 웃었다. 누나 지금 뉴스에 온통 나와. 다들 누나를 무슨 전설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전설이 되고 싶진 않아. 그녀가 냄비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글쎄, 이제 다들 듣고 있는걸. 그들은 어머니의 액자 사진이 걸린 작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다. 위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유진은 평화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한 시민단체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곳에 소장과 마주 앉았다. 그곳은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해진 소박한 건물이었고 앞마당에는 커다란 참나무가 있었으며 밖에서는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안에는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이 벽에 줄지어 걸려 있었다. 비범한 영향력을 만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유진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녀를 믿었죠. 소장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인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인격보다 편안함을 먼저 믿는 법이지. 특히 그 편안함이 하얗고 예쁠 때는 더욱 그렇다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딸이었지만 그게 그녀가 옳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네는 그들의 가정부였지만 그게 자네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 나는 지쳤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지칠 만도 하지. 하지만 자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유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는 자네를 작게 만들도록 설계된 집에서 당당하게 맞섰어. 이제 세상은 자네가 누구인지 알게 됐지. 문제는 자네가 그 목소리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거야. 유진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요. 소장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거군. 다음 주 유진은 공개 서한을 작성하여 노동계층의 진실과 정의에 초점을 맞춘 한 지역 팟캐스트 시리즈에 제출했다.
진행자인 나 PD라는 여성이 즉시 그녀에게 연락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 PD가 말했다. 강력하더군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 그 분노를 그런 품위로 다스리는 방식이 이 이야기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저희는 당신을 꼭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말했다. 거짓 고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상처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할 필요가 생길 때까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되는지에 대해. 세상이 고결함보다 외모를 선택할 때 정직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너무나 자주 진실이 그저 들리기 위해 소리쳐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그 에피소드는 방송되었고 입소문을 탔다. 전국 각지에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이건 제 여동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어요. 유진 씨, 제가 말할 수 없었을 때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바로 채린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한 씨 가족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것은 홍보 컨설턴트들에 의해 작성된 조심스러운 글이었고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었다. 채린의 이름은 떠올랐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유진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하나의 대화가 되었다. 그리고 유진은 곧 지역사회예술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주는 일을 도우며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깊은 명료함을 지니고 다녔다. 그녀는 단지 한 씨 저택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어 잔물결이 되고 이내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서유진은 해고된 가정부에서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되는 이름이 되었다. 현관 앞에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교회 신도석에서, 그리고 동네 학교에서. 그녀가 원했던 것도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팟캐스트에서 낮고 차분하며 신중한 목소리로 자신의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현을 울렸다. 나 PD의 이메일함은 가정부, 청소부, 경비원,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온 편지로 넘쳐났다. 그들이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았던 여성들 설명도 없이 해고당했던 남성들 수년간의 충성과 침묵을 바치고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 유진은 단지 자신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징적인 무언가가 되었다. 거울 경고, 그리고 하나의 빛. 어느 날 아침 그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지역사회 예술센터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정문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 딸이 독성 강한 직장에서 영혼이 망가지기 전에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은 에너지로 윙윙거렸다. 예전 도서관을 개조한 이 센터는 모든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책장에는 기증받은 소설들로 가득했으며 교실에서는 6살짜리 어린 소녀들이 글쓰기 말하기 그리고 이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유진 선생님, 혜린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메인룸 건너편에서 불렀다. 오늘 제 새로운 시를 읽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유진이 미소 지었다. 야성적인 곱슬머리에 스티커로 뒤덮인 공책을 든 9살 혜린은 방 앞에 자랑스럽게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내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까맣고 너무 대담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의 대담함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담함은 내가 꺾이지 않을 거라는 뜻이니까요. 유진은 눈물이 핑 돌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세상은 예술센터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팟캐스트가 나간 후 유진은 몇 군데 사무직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항상 모호한 이유를 대며 그녀를 돌려보냈다. 더 적합한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곧 깨달았다. 한태준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은 그녀의 등 뒤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따라다녔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결백을 증명했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진실은 종종 그들의 편의에 따라 재단되었다. 그들은 그녀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고 조용히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다. 그 좌절감 속에서 예술센터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성역이 되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녀의 과거가 짐이 아니었다. 그 시각 은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 던졌다.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었고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해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홍보팀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인가? 그의 고함이 방을 울렸다. 고작 가정부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생겼단 말이다. 그의 분노는 딸의 잘못이나 유진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상황과 그의 완벽한 왕국에 흠집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당장 사과문을 준비해. 최대한 진심 어리고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자선재단에 기부금을 2배로 늘려. 언론을 막아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닌 잘 계산된 피해 통제 전략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지역사회 도서 기부 행사를 정리하던 중 유진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씨 되십니까? 전문적인 목소리가 말했다. 저는 정의로운 일터재단의 사무국장 박현주라고 합니다. 당신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다음 날 시내의 소박한 카페에서 만났다. 60대 초반의 은색다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 국장은 말하기보다 듣는 쪽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한 씨 가족에 대해, 체린에 대해 용의자처럼 집에 갇혔던 일에 대해, 그리고 비난 그 자체보다 더 아팠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유진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 국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재단에는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직장 내 존엄성과 인종적 평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죠. 그것은 정의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위한 매개체가 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유진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가정부였습니다. 박 국장은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이미 전문가가 넘쳐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유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파트 밖 비상계단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조용한 가능성처럼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유준이가 다리를 흔들며 그녀 옆에 앉았다. 그냥 해 누나. 그가 말했다. 망설일 필요 없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잖아. 유진이 놀렸다. 알 필요 없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누나는 항상 나를 위해 그리고 누나 자신을 위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잖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기회가 생긴 거야.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신발에 구멍이 났을 때 울던 아이. 나도 커서 누나처럼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속삭이던 아이. 그는 이제 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3주 후 유진은 펠로우십을 수락했다. 그녀의 나날은 정책회의, 스토리텔링 워크숍, 그리고 지역사회 포럼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영웅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듣고 공유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 포럼이 그녀의 기억에 남았다. 그림자 속의 진실, 침묵당한 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이었다. 유진은 체육관의 소박한 무대에 서서 부당하게 병원에서 해고된 여성과 소매점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을 당한 젊은 남성과 나란히 발언했다. 방은 접이식 의자에 앉은 어르신들 공책을 든 10대들, 팻말을 든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유진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제가 실수를 해서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누군가가 제 진실보다 자신의 편안함에 더 잘 맞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이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저는 제가 운영을 도왔던 집에서 배경 소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비난할 누군가가 필요해지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청중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존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가지고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손들이 그녀의 손을 향해 뻗어왔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감사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그저 나도 알아, 나도 겪어봤어 라고 말하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만지기 위해. 그녀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은 재단이 주최하는 작은 간담회였다. 변호사와 학자들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 유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법률 용어와 정책 분석을 이야기했지만 유진은 억울함과 수치심이라는 언어밖에 몰랐다. 박현주 국장은 그녀의 불안을 눈치챘다. 유진 씨, 우리는 유진 씨가 전문가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간담회 날 유진은 심하게 긴장했다. 장소는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강당이었고 객석에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청중의 얼굴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지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저는 한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청소하는 공간의 가구와도 같았습니다. 존재하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고발을 당했을 때 가장 아팠던 것은 도둑이라는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지난 세월의 성실함과 제 인격 전체가 단 한 사람의 거짓말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투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투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연설은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있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강당 안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뒷좌석에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공감과 연대의 박수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나이 든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바로 그날 오후 유진의 휴대폰으로 뉴스 알림이 떴다. 은성그룹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기사에는 한태준 회장의 이름으로 발표된 사과문 전문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깊은 유감, 도의적 책임 통감, 재발 방지 약속과 같은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한씨 가족의 자선재단이 불우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덧붙여져 있었다.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 포장된 홍보 전략이었다. 유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오늘 이 작은 강당에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경험했다. 수십억 원의 기부금보다 진심 어린 악수 한 번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 PD에게서 온 문자에 답장했다. 한씨 가족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연락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더 이상 한씨 가족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그녀는 주민센터 강당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그들의 닫혔던 입을 열게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연결하는 사람이었고 증언하는 사람이었으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삶의 목적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유진은 자신의 낡은 공책을 펼쳤다. 그들은 나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빛나는 법을 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그녀처럼 침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터였다. 이제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 나설 것이다. 봄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서울은 태양 아래 더 무겁게 숨을 쉬었다. 보도는 아른거렸고 낡은 부엌 식탁 위에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와 함께 창문은 금이 간 채 열려 있었다. 서유진은 평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온 꾸준함으로 이 몇 줄을 보냈다. 펠로우십은 그녀의 낮 시간을 워크숍 회의 연설 참여로 채웠지만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숨 쉬는 것 같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 마침내 누군가의 조용한 도움 이상으로 존재할 공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공책이나 속삭이는 기도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들은 여행했다. 하지만 때때로 유진이 거울을 지나치거나 지나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여전히 한채린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던 그 순간을 보았다. 넌 도둑이야. 그날은 지금도 그녀에게 달라붙어 있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그녀는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다. 진짜 종이 손으로 쓴 편지였다. 봉투에는 한때 하얀 울타리와 문이 있는 진입로 뒤에 살았던 사람의 단정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서유진 씨에게 우리는 사과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마주하기 너무 두려웠던 진실을 빚졌습니다. 나는 어머니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여성을 지지했어야 할 여성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단 한 번만 카메라 없이, 언론 없이. 김지수 올림. 유진은 오랫동안 편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종이에 눌린 잉크의 부드러운 능선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용서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궁금하게 만들었다. 사흘 후 그녀는 다시 한시 저택 앞에 섰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산울타리는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창문은 반짝였다. 벽돌길에는 잡초 하나 없었다. 하지만 집은 그녀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아 보였다. 요새라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짓말처럼 보였다.
김지수 사모님이 직접 문을 열었다. 그녀는 더 늙어 보였다. 육체적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더 이상 화장이나 보석 뒤에 숨을 수 없는 죄책감을 짊어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와줘서 고마워요. 사모님이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유진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은 이 바닥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똑같은 꽃병, 똑같은 윤이 나는 난간을 담았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지나쳐갈 때 이 양탄자를 몇 번이나 청소했는지 생각했다. 그들은 한때 유진이 한 조각의 증거도 없이 고발당했던 공식 응접실에 앉았다. 사모님은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체린이는 떠났어요. 시카고로 갔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 중이에요. 유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로 몇 주 동안 우리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계속 말했다.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내가 침묵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걸 알아요. 유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저를 밀친 것은 사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저에게 소리친 것도 아니셨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녀를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알아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당신의 글을 읽었고 라디오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결코 우리의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유진은 느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죠. 이미 편안하게 느끼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더 쉬웠을 테니까요. 사모님은 눈물을 닦았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진실을 말하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기부자들, 당신의 재단에. 당신이 틀렸었고 왜 그랬는지 말하세요. 공개적으로 나서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유진이 말했다. 저는 당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바닥을 청소하는 것 이상의 일자리를 주세요. 인턴십 훈련 가시성을 만드세요. 당신이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할 일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모님은 오랫동안 그 말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유진이 일어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가 노소의 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췄다.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쉽게 저를 지워버렸는지는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2주 후 1시 재단 웹사이트에 발표가 떴다. 존엄성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계획이었다. 그것은 소외된 지역 사회의 가사 노동자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멘토십 그리고 리더십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었다. 그것은 서유진을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했다. 유진은 축하하지는 않았지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강력한 정의는 복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만들도록 강요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날 밤 늦게 예술센터에서 유진은 혜린이가 새로운 시를 낭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말없이 걸어 나갔지만 그 집은 여전히 흔들린다. 그녀가 결코 소리칠 필요가 없었던 말들의 무게 때문에.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유진은 몸을 기울여 혜린에게 속삭였다. 너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야. 혜린이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처럼요. 유진이 웃었다. 아니, 더 훌륭하게. 그리고 밖에서 도시 위로 해가 낮게 기울자 유진은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생존자로서도
상징으로서도 아닌 그저 사라지기를 거부했던 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세상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유진이 한때 일했던 저택에서 걸어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집을 짓고 있었다. 그곳은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소리 이야기, 그리고 공유된 진실로 지어진 공간이었다. 정의로운 일터 재단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펠로우십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발전했다. 그녀는 이제 법률 지원 워크숍을 조직하고 이주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로비하는 팀의 일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리로 바꾸었다. 그녀의 억울함에 대한 기억은 이제 그녀가 매일 싸우는 불의에 대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미래의 설계자가 되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유진은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은성그룹 한채린 방송에 출연하여 공식 사과 예정.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휴게실 TV 앞에 모였다. 화면에 나타난 체리는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한 아가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수하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도 하지 않은 채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미리 준비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다. 저는 제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서유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또한 저의 거짓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장면이었지만 유진은 아무런 희열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한 장이 마침내 끝났다는 서글픈 안도감만이 느껴졌다. 체린의 사과는 진실에서가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공개적인 책임의 한 형태였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유진은 TV를 끄고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몇 주 후 존엄성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식이 대규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한시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고 유진의 재단이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협력 프로젝트였다. 행사장은 기자들, 활동가들,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유진이 기조연설자로 소개되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가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객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지수 사모님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사과, 용서, 그리고 복잡한 이해. 김지수 사모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한때 목소리를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진실이 다른 사람의 편의에 의해 지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고통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은 동생 유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함성이 됩니다. 이 존엄성 프로젝트는 단지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 침묵하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우리의 노동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복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은 모두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녀는 지지자들과 동료들, 그리고 그녀가 멘토링하는 젊은 노동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낡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들은 나를 하나의 각주로 만들려 했지만 나는 하나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닐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녀는 공책을 덮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더 큰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유진은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아직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이제 그들을 위해 길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다른 사람의 집을 빛나게 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